네, 여러분 11번째 압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단원 의무이행 확보 수단 나가고 있고요. 2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의 직수 그리고 즉시 강제까지 진도를 같이 나갔고요. 오늘 행정조사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두세 문제 중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쪽이 이쪽. 그 중에서도 대집행에 좀 기출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요. 오늘 배울 행정조사부터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종종 나오고 또 잘 안 나온다고 표현할 정도가 맞을 만큼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만점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보시되 이쪽보다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조사의 뜻이 뭔지는 바로 넘어가고요. 자,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조사 기본법이고요. 이 행정조사 자체도 물론 이제 행정조사 성격에 따라서 이따 보시겠지만 처분성이 있냐 없냐는 갈리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행정조사를 하게 되면 행정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행정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이제 규정 자체가 5조에 나와 있고요. 하지만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련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되게 되겠죠. 그런 내용 기억하시고, 작년 국회 9급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례 문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판례 문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이 판례 문구를 봤을 때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판례 문구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마찬가지 결론으로 가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려면이라는 또 하나의 그 가정이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가정을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는 관련 규정에 있어야지만이 행정조사가 가능한데,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할 때에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경우에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다 할 때도 당연히 가능하다, 문제없다, 이렇게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관계까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자, 통상 그 자체로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밑에는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얘들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이 얘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런 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따 행정조사 기본법 4조에서 좀 볼 거고요. 그 부분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절차적인 내용에 있어서 행정조사 자체도 어찌됐건 그 조사 대상자의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또 강제적으로 어딜 들어가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에 있을 때 영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 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즉시 강제 공부했을 때 영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 같이 봤었죠. 그 내용이랑 약간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대법원 결과만 나와요. 판례는 행정조사의 성질을 유지한다면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라고 했었죠. 외국에서 우리 직구했을 때 여러분들 영장 없어도 여러분들의 우편물을 개봉해가지고 볼 수 있는 마약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어찌됐건 이 행정조사에서는 대법원 입장만 나오지만 즉시강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조금 달랐었죠. 물론 결론은 같았지만 그 내용이랑 좀 비교할 필요가 있고, 제가 저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밑에도 대집행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영장 관련된 거 봤는데, 또는 신체 재상에 그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봤는데 그거는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확실하게 이거는 즉시강제 때 잠깐 배웠던 거고 이건 대집행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비교하는 내용 자체가 시험에 딱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조사를 할 때 이제 조사 대상자가
협조를 잘 안 해줘가지고 신체 재산에 대해서 관련 그 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냐, 강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우리 대집행에서도 그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강제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끌어내거나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 기억나시죠?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권리구제 방법은 뭐 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권력적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세무조사 결정이 있죠. 이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조사긴 하지만 권력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권력적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본강의 때 세무조사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큼 권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조사고 권력적 행정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빨리 끝나버리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실제로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행정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정청이 처분을 내렸다. 그 처분 역시도 위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했고 그 세무조사에 기초해서 과세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또는 중복 실시한 세무조사에 기초해서 과세 처분한 것도 위법하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따가 또 볼 겁니다. 조문에 중복해서 행정조사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이라 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또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란 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당, 민기, 취, 무부 외에는 이런 처음 보는 예방적 금지 소송 이런 거는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즉시강제와 구별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알 내용이기 때문에 하프 강의 때 넘어갑니다. 역시 행정조사 기본법의 조문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문들은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단원에서는 두세 문제 나오는데 이쪽 부분은 특히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눈으로만 좀 익혀 놓으실 필요는 있고요. 기출된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정도는 쭉쭉 넘어가고요.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봐야 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필요 최소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된다.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비례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반드시 행정조사할 때 지켜져야 할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 번 할 때에는 한 번에 끝내라. 행정조사 자체를 한답시고 여러 번 조사를 한다고 계속 그 사람을 귀찮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입니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방 목적으로 실시를 해라. 그리고 당연한 비밀 누설, 그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하시고 OX 문제집에서 한번 맞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탈루 제보에 의한 현장 조사를 먼저 했어요. 탈루 제보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 사람 세금을 안 내려고 뭔가 그 편법을 쓰고 있어요 라는 그런 제보를 했다는 거죠.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부가세 매출 누락 세무조사를 또 한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당연히 그 조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라라는 내용도 조문에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방법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한번 눈으로 쭉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만 쭉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조사 주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정기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정기조사는 법령에 나와 있겠죠. 뭐 몇 년에 한 번 한다라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는 내용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이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거나 또는 이 사람이 뭔가 법령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혐의가 있어. 그럴 때라던가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이 법령 등 위반에 대해서 그 혐의가 있음을 조사해 주세요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법령 등의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민원 접수됐다. 이럴 때에는 정기조사가 아니더라도 실시가 가능하다. 행정조사가 실시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 조사와 관련돼 있어서는 어찌됐건 현장에 가서 행정조사를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가 뜨기 전이나 새벽이라든가 또는 해가 진 뒤에 밤에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이런 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해가 뜨기 전이라든가 해가 진 뒤에 오셔서 행정조사 하세요 라고 동의한 경우에는 이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문구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업장이 그 업무를 하는 장소 자체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업무를 하는 그런 장소라면 예를 들면 술집 같은 데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때 가서 행정조사를 해야지 출근도 안 했는데 가서 문을 따고 행정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때를 피해서 하게 되면은 증거인멸을 해가지고 행정조사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 이럴 때에도 예외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끔 시험에 나와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 가지를 손으로 쓰려고까지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그때 이런 규정이 있었지라고 하면 기억이 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 좋은 거는 딱 4개잖아요. 지문이. 그렇죠? 4개이기 때문에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바꿔서 낸다거나 아니면 예외 사유 중 아닌 것을이라 해가지고 이거 3개를 내고 다른 걸 집어넣는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어떤 시료를 채취해 나갈 때도 원래는 시료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최소한도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한도로 하되 만약에 그걸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여기도 나와 있죠. 영치, 자료 같은 거를 그 현장에서 영치는 압수영장 없이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임의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동의한 거죠. 그런 걸 바로 이제 영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자료를 영치할 때는 그 조사 대상자 또는 그 조사 대상자의 대리인을 입회라는 거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받아와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그걸 가져와 버리면 그 조사 대상자가 영업을 한다거나 또 삶을 영위하는데 되게 불편하거나 되게 큰 손실이 있게 된다. 그럴 때는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복사본을 가져오는 방법 등으로 영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덜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동조사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던 것 중에 당해 행정기관 내에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그 한 명의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부서별로 오늘 갔다 내일 갔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공동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자,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공동조사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공동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동조사가 있다면 또 중복조사도 하지 마라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중복해서 조사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중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옛날에 조사 한번 했더라도 새롭게 또 중복조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새롭게 확보가 됐다면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조사의 실시, 개별조사 계획 수립 같은 건 패스하고요.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7일 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게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미리 알려주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 경우, 여기 나와 있죠? 또는 지정통계 작성. 지정통계는 그냥 국가에서 실시하는 통계 있죠? 통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수집하고, 그럴 때는 굳이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 없이, 왜냐면 그 자체가 침입적인 건 아니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미 서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행정조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게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연기 신청 이런 거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자,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당연히 이제 자발적인 동의를 언제든지 처리할 수도 있겠죠. 민원인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또는 만약에 자발적인 조사를 하는 거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응답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왜 응답을 안 하겠어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자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를 나갔는데 민원인이 봤을 때, 이제 민원인이 조사 대상자고 조사를 하러 온 사람이 조사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원인이 봤을 때, 조사 대상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조사원이 행정조사를 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사원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신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왜 바꿔달라고 하는지를 서면으로 써가지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조사권 행사의 제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이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녹음 녹화가 가능하되 녹음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녹음을 할 건지 정해놓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이 시험에 또 나오죠. 조사 결과가 있게 되면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조사와 관련된 거는 7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런 걸 바로바로 넘어가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등 한 줄 쭉 읽어보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행정벌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벌이 뭔지는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행정벌에서도 과태료, 우리가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지죠. 그 중에 행정질서벌이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형벌에는, 그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중에 이 행정형벌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돼요. 죄형 법정주의가 뭔지는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제가 설명을 또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과태료, 행정질서벌은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겠죠. 이따가 우리 행정질서벌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볼 거고요. 지금 이 앞부분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행정벌이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아직 형벌과 질서벌 들어가기 전에 개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뭉뚱그려져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다른 말로 행정질서벌을 줄 것인지 행정형벌을 줄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이다. 국회의원이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행정벌과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 배울 부분이 행정형벌입니다. 이 집행강제금 같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집행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집, 저 집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 집으로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 집행벌과 행정벌, 이름이 벌로 끝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놨고요. 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했었죠. 하지만 행정벌은 한 번 처분을 내리면
똑같은 이유로 또 처분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행정벌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이 입증이 돼야지만이 그 부과가 가능한데, 이행 강제행 같은 경우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의무 이행을 안 했다. 그럴 때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벌 안에서도 행정형벌부터 들어갑니다. 행정형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부터 들어가고요. 의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형벌,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형벌이 뭐예요? 벌금 또는 집행. 집행이 아니라 벌금 또는 징역이죠. 징역. 진짜 감옥 가서 사는 겁니다. 행정상 의무로 안 하게 되면은 형벌을 부과하는 게 바로 행정형벌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지는데, 이 행정형벌은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원래는 그 행정형벌을 내릴 때 그 사람이 그 법 위반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실수로 했다. 그걸 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닌 과실일 때에도 처벌이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이건 형법과 관련된 논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형벌 같은 경우는 판례가 만약에 이 사람이 실수로 뭔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이지만,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실수로 인해서도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만약에 그 법령을 해석했을 때 과실 행위도 처벌한다는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과실 행위도 벌한다는 취지가 명백했을 때만, 아시겠죠? 이 문구 자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제가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비교를 하라고 했었죠. 사장님이 있고 밑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배달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게 양벌 규정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양벌 규정이 있으면 사장이 개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도 처벌이 될 수 있고, 회사는 징역살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벌, 벌금을 맞게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벌 규정의 책임의 성질에 있어서 사장은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직원이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사장이 직원을 관리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장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고 과실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 종업원이 처벌을 받아야지 사장도 처벌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종업원이 잘못해서 뭔가 연결점은 있지만 종업원이 반드시 처벌돼야지 사장도 같이 처벌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이렇게 쭉쭉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판례에서는 원래는 반드시 그 행위자인 종업원이 잘못해서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사장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죠. 대신에 종업원 등이 만약에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잘못인지 여부 자체를 전혀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무조건 처벌한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해 국가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요한 논점 자체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몇 년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칙, 예외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자체 같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잘못하면 지자체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냐라는 논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지자체 공무원이 했던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 지자체 공무원이 그 지자체 자치사무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양벌 규정에 걸렸다. 그럴 때는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지자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벌금을 내게 되는 거겠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가 지자체 자치사무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국가나 이런 기관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였다면 그럴 때는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자체는 이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 소속은 맞지만 우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는 일반 과벌 절차는 행정청이 이 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은 뭐 확실히 잘못했으니까 형사소송으로 처벌을 해야겠네 라고 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제 기소입니다. 기소. 그 다음에 형사법원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벌금을 내린다거나 징역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 과벌 절차죠. 이런 일반 과벌 절차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왜냐 너무 쉬우니까. 예외적인 특별 과벌 절차가 시험에 나오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통고처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통고처분이랑 즉결심판이 나오는데 통고처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원에서 두세 문제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낮습니다. 아시겠죠? 자, 통고처분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원래는 이 수사기관이랑 이 민원인이 서로 뭐 딜을 합니까? 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딜을 하죠. 자, 수사기관이 그 행정청이 이거 뭐 금액도 크진 않고 뭐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 정도 금액으로 뭐 돈 내시면 한번 처벌 받은 걸로 하셔가지고 또 재처벌 안 되게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잘못했던 민원인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은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가 나와서 그거를 납부하면 본인이 잘못한 거는 이제 끝이 난다. 이런 과정이 바로 통고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행법상 조세범, 세금 안 낸 분들, 관세범, 또 출입국 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이 이런 통고처분으로 많이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할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처분해버리면 그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법관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정청이 침탈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간혹. 아시겠죠? 자, 이런 거를 누가 그럼 청구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청의 장들이 보통 합니다. 세무서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세관장 이런 분들이 하지 수사기관인 검사나 또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통고처분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벌금, 과료 등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의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징역이나 과태료는 여기 해당 자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냐? 처분성이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죠? 본인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고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시고요.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는 그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행정청이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고 이런 재량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통고처분을 안 하고 그냥 정식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럼 그 고발한 상황이 누가 봤을 때는 아니 민원이 그 법 위반 행위를 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통고처분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데 왜 이걸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내가 형사재판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위법하다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그건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통고처분을 하게 되면은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시효라는 것 자체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기한 내에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이 뭔가 처벌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그 시효잖아요. 근데 통고처분 자체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통고처분을 서로 딜해가지고 금액도 정해줬고 그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금액을 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래서 한 번 잘못한 걸로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똑같은 이유로 또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이고 통고처분 이행하게 되면 역시나 실제로 재판 가서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시험에 많이 나왔죠. 효과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통고권자는 이미 통고 처분을 내렸다면 그 내용을 변경하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상대방은 통고 처분 내용의 이행 기간이 만약에 지났어요. 지나게 되면 원래는 행정청이 아니 서로 약속인데 안 지켜 고발해야겠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발을 뭐 바로 다음날 하진 않죠. 왜냐면 내부적으로도 이 사람 통고 처분 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냈네요. 그럼 내부적으로 그럼 고발해야겠다 뭐 결제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찌됐건 통고 처분을 이행한다면 원래 기간 지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통고 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통고 처분권자가 검찰에 이제 고발한다거나 또는 직결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정식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돈 내버리면 상관없다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통고권자가 통고 처분을 내린 다음에 그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이 돈을 안 냈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 행정청이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만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 돈을 안 낸 사실만 가지고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반드시 고발을 해줘야지 실질적인 정식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내용.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통고처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이 여기 쭉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바로 넘어가죠. 방금 봤던 내용들이 판례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통고처분 말고 즉결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더 작은 벌금일 때 보통 하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경찰서장 등이 청구해가지고 간이 재판 절차로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재판 절차 자체는 검사만이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 등이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상식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행정질서벌로 갈게요. 행정형벌 끝나고 행정질서벌입니다. 행정질서벌은 다른 말로 과태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태료, 금전적 제재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질서벌은 행벌 형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규율 대상이 안 된다. 아까 우리 행정벌 개관할 때 봤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필요하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요.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는 그 법이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시험 논점에 간혹 나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제기해서 소송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하지만 어떤 소송으로 가야 된다? 법에서 정해놓은 과태료 재판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소송,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병과 가능성 나오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 병과 가능합니다.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서로 다른 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하는 거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과태료 재판으로 갈 수 있다 했죠? 취소소송이 아니라 그 과태료 재판에서는 이게 취소소송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나 따지는 신뢰보호 원칙 같은 거를 굳이 여기서 문제 삼다 안 삼다? 삼지도 않는다라는 결론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데 기본법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뭐 조례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또 이럴 때에는 질서 위반 행위라는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는 행위시 법률에 따르고 뭐 우리 그 행위시법주의 또 뭔가 제재적인 처분했을 때 어느 시점으로는 해야 되냐 또 나중에 규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런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되 시험에는 종종 나와요. 이 부분이 나오면 이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결론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장소적 범위도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설명드렸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또 이게 좀 다른 법이랑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했었죠. 일반적인 법률은 다른 법률과 뭔가 충돌이 있을 때 다른 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뭐 그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과태료와 관련돼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과 충돌이 된다면, 저촉이 된다면 그 법을 따를 게 아니라 내 법을 따라라 라고 돼 있어서 좀 독특한 관계를 기재해 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질서위반 행위가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되냐? 성립이 되냐 했을 때 그 법률의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됐을 때 질서위반 행위다라고 정해졌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6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행정벌개관에서 같이 봤던 내용이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서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과태료 재판에서 주장을 한다면 재판부,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가지고 그 행위자에게 실제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살피지 않고 재판을 했다, 그럼 위법한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또 위법성의 착오라 그래서 그 사람이 행위가 나는 실제로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서 했고, 그런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실 판결문 문구 중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봤던 것 중에 고의 과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우리 276조 공부할 때 봤던 겁니다. 행정벌과 집행벌 구분하면서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드린 거고요. 그 다음 책임 연령도 참고만 하시고요. 심신장애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법인에게도 뭐 과태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다수인의 질서위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형법 같은 경우는 공범이라고 표현하는데 2명 이상이 이런 질서위반 행위를 했다면 각자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제 신분범 관련된 내용이 간혹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죠? 뇌물죄 말씀드렸죠? 뇌물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뇌물죄의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공무원인데 B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뇌물을 받을 때 A와 B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뇌물을 받아냈다. 그럼 B는 뇌물죄에 해당 안 돼야겠죠. 왜냐면 B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에는 그 신분이 없는 B에 대해서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근데 또 3번 같은 경우는 3호 사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요거랑 갸우뚱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간다 했죠.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이제 일단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질서위반 행위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대상이 됩니다. 그 신분이 없는 사람도.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더 내게 한다, 덜 내게 한다, 면제한다, 그렇게 있을 때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효과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를 또 계속 이어가자면 공무원일 때는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질서위반 행위 자체를 공무원이 아닌 B랑 같이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같이 과태료를 내는 건 맞아요. 근데 공무원일 때는 500만 원, 공무원 아닐 때는 뭐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같이 그 죄를 행한 건 맞지만 A는 500만 원, 공무원이니까, B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400만 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신분 관련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여부는 신분이 없는 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감경, 가중, 미부과, 벌, 과태료를 이럴 때는 그 신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개의 질서위반 행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한 명이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2개를 다 처벌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센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리를 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 부과한다라는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과태료의 시효라 그래가지고 법원이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 안 된다 했어요. 과태료 재판을 했죠. 그래서 과태료 재판을 신청해가지고 과태료 재판이 끝났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과태료 재판을 안 했었으면 부가처분한 날 기준, 과태료 재판을 갔으면 그 재판이 확정한 날 기준으로 5년 동안 그 사람이 돈을 안 냈을 때 징수를 해야겠죠. 그때 징수 자체는 5년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날 때까지도 돈을 안 걷어들였다, 징수를 안 했다. 그럴 때는 시효가 지나가서 더 이상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따가 우리가 제척기간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건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고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시효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척기간을 표현하는데 이따 19조 때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다른 거죠. 아시겠죠? 이때 이 징수에 대한 시점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쭉 참고하고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범칙금 납부의 효과이기 때문에 278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감경된 과태료 내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한다면 이거는 어떤 범법 위반 행위를 발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입니다. 그건 역시도 5년은 똑같지만 그 시점이 언제다? 그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시효라면 여긴 제척기간, 그 개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다, 60일 내에 이런 것도 시험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부분이 이따가도 좀 나옵니다. 아까 봤던 시효라고 봤고, 뭐가 좀 일반적인 내용이랑 다르냐면 우리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에 이의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처분 자체가 효력이 스탑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의 신청만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효력이 없어지면 과태료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이의 신청하면 어디로 가요? 과태료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에 너무 여러분들이 꽂혀가지고 과태료 부과점이 효력 상실한다.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통보 절차를 통해서 이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표현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 재판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했다. 그럼 당연히 아까 5년 내에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돈 안 내면.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 징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 또 중과상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플러스해서 내게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더 플러스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100분의 3이고 이건 1000분의 10이라는 이 숫자 가지고 간혹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 집행도 가능합니다. 뭐는 안 됐어요? 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 대해서 안 됐죠. 상속 자체도 안 됐어요. 근데 과태료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징수유예 이런 거는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질서 위반 행위에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적인 취소 소송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과태료 재판 관할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쭉쭉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시간이 정말 많다고 하면 읽어보십시오. 자,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이것도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 자체는 판결, 결정, 명령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 진짜 낼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간혹 만점 방지용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 즉시 항고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또 발생한다라고 해서 과태료는 좀 독특하다. 뭔가 불복을 제기하면 일단 스탑이 돼요.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런 문구는 그냥 이대로만 눈에 좀 익숙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약식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과태료 재판하게 되면은 억울하신 재판 나와가지고 주장도 하고 하세요라고 하지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한 신문 없이도 바로 과태료 재판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의신청 이런 건 패스하고요. 관어사업 제한 이런 것도 바로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 또는 금액이 엄청 큰데 안 내. 이럴 때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넘어가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도 중요한 내용만 보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징금입니다. 여러분들 과태료랑 과징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름 자체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시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과징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제재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요. 행정기본법에서 과징금에 관한 일반 규정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신설이 됐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본래 과징금은 이런 목적이었는데 지금 변형된 과징금은 이런 목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었죠. 왜냐? 과태료 재판이 따로 있었으니까. 과징금은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소송이 가능한 거죠. 그게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고요. 또 병과는 무조건 된다 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형사처벌과 행정벌의 병과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쭉쭉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 내용을 이제 풀어 쓴 겁니다. 판례에서. 과징금 부과 행위는 통상은 재량행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법, 공정거래법 같은 데서 과징금 매긴다. 그건 다 재량인데 뭐만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속행위다라고 판례에서 되게 좀 독특하게 이 부분만 기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특히 올해 9급에서 나왔어요. 제가 작년부터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법적 성질은 1심 전속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승계가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 다 승계가 돼요. 뭐가 안 된다? 이행강제금만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원칙적으로 위반자 고의과실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반자의 의무를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역시나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뭐 이게 따지든 않든 뒤에 정당한 사유가 나왔다. 그럴 때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과징금도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결론만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변경 처분이 가능하냐? 과징금을 처음에 어떤 금액을 매겼다가 뒤에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그 과징금을 바꿔서 또 매길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왜 안 되냐? 규정에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주요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그 부과 시점에 한 번에 정해진 금액으로 딱 내야지. 그때 내고 나서 사실관계가 바뀌었으니까 그 처분 자체를 100만 원에서 200만 변경하겠다. 그거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아까 과징금 처분 해당한다 했습니다. 과태료는 안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 과징금 부과는 통상 재량행위라고 했었죠. 우리가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법원이 그 재량의 일탈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본다 했죠. 일탈 위법.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면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면 그 과징금 자체를 전부 다 취소를 해야 돼요. 과징금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취소한다. 안 됩니다. 원칙상은 안 돼요. 왜냐?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은 행정청의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법원의 재판관이 재량을 판단하고 또 본인이 재량 부려가지고 금액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럴 때는 그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외 판례도 있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과징금 부과 처분 처분성이 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력이 있다면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또 나중에 취소가 돼야지만이 효력이 없어지지 그 전까지는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어찌됐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럴 때에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럼 소송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국가에게 내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다 뭘로 했어요? 다 민사로 가야 된다 했죠. 뭐만 빼고? 부가가치세만 빼고. 그 내용이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가상금, 중과상금은 이제 넘어갈게요. 기본강의 때 설명해드렸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산세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 안 한다는 그런 결론들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결론만 그렇죠? 공무원이 뭔가 잘못 알려줬다 해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 거라면 본인이 그 관련 법령을 몰랐던 거에도 실수가 있죠. 과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눈에 좀 익혀보시고요. 다음 공급 거부도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공급 거부에서는 공급 거부를 요청을 하냐 아니면 공급 불가 회신을 하냐 아니면 아예 공급을 실제로 거부를 해버리냐에 따라서 처분성이 갈린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뭐뭐 요청, 뭐뭐 회신 이런 건 처분성이 없는데 단수 끊어버렸다, 단전해버렸다 이런 것만 처분성이 있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명단의 공표는 이제 법 위반 사실 등의 공표 내용이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행정절차법에 일반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라고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확공개 중에 그 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한 거는 처분성이 떴다? 없다.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라고 해서 취소 소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관허 사업의 제한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허 사업의 제한 같은 경우는 관련 있는 사업을 제한하냐 아니면 관련 없는 사업을 제한하냐 이런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얘랑 좀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시정명령도 마지막입니다. 시정명령도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머지는 특별한 논점 자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단원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여러분. 이제 5단원부터 또 새롭게 나갈 건데 4단원 공부하는 방법 계속 말씀드렸죠. 대의직수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온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좀 나왔던 기출 표시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OX 문제집 반드시 혼자서 풀어보시고 해설을 보시거나 강의를 들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